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연준은 이번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7월 말 이후 2달 만에 금리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미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을 위한 글로벌 전개 상황에 대한 함의에 비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경기 전망을 위한 향후 정보의 함의에 대한 관찰을 지속하고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바에 부합한다며 국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미 연준에 대한 고려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한은도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연준이 이틀 연속 레포 거래를 통해 단기자금 시장 유동성 공급에 나선 가운데 한도 이상의 수요가 몰렸다고 다우존스는 보도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750억 달러 한도로 오버레이트 레포 경매를 시행한 가운데 은행의 레포 거래 수요는 805억 달러에 달하면서 연준이 제시한 한도보다 50억 달러 이상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면서 208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발표된 9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됐습니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히 삼성전자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3%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종의 탄력 속에서 시장이 지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바이오주들이 오늘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탄력 속에서 지수 상승을 이끈 상황입니다. 자, 빅 이벤트가 지난 오늘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6% 상승한 2080.3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3%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3.04% 상승하면서 49,150원에, SK하이닉스도 3.12% 오른 82,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이 오늘 강보합권 속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327,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지스는 오늘도 4%대 상승 속에서 329,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9% 상승한 645.71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에 대한 상승세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코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벽에 발표된 FOMC 회의, 많은 부분이 또 점쳤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하게 시사한 매파적 금리 인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추가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비쳤었죠. 연준 위원들이.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한국은 상당히 강했죠. 오늘 흐름 보면은 지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수는 코스피가 더 강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종목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코스피의 어떤 지수 상승 이런 것들은 지수만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종목들 일부 종목에 국한된 상승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수는 결국 삼성전자가 상승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혼자서 지수를 상승시켰다. 그렇게 얘기해도 거의 뭐 틀리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수가 상승했지만 시장의 흐름이 정말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좋은 건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데요. 어쨌든 예상했었던 2080까지는 일단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좀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더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지수대까지 왔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 뭐 코스닥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괜찮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당분간 뭐 특별한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파생 매매자의 경우에는 이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추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은 흐름이었다. 지수는 약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은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봉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망에 대해서 2080선에 대해서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장 2080선에 대한 안착을 이뤘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만으로 봤을 때는 수치로 봤을 땐 코스피가 더욱더 좀 강하게 보여졌지만 그 안에 삼성전자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 밖에 업종에 대해서 좀 약한 흐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코스닥 지수가 좀 지수에 비해서는 좀 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 종목별 흐름은 코스닥이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그런 총평 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자, 목요일 이 시간에는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각 업종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전 시간부터 이 업종 안에서 특별히 더욱더 그룹주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각 특별한 그룹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은 어떤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그룹은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현대자동차 그룹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계순위 2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삼성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삼성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뭐 그러면은 있지만 또 3위하고 SK그룹이죠. SK그룹과는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현대자동차 그룹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던 게 200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20년 정도 아직 되지가 않았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벌써 재계순위 2위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자동차 쪽에서의 엄청난 성장세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몽구 회장님의 어떤 뚝심 그리고 또 어떤 그 그룹 내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흐름이 가능했었겠죠.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좋은 흐름을 만들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그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 그룹, 이 그룹이 정식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출범을 한 건 2000년인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현대그룹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자동차가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뿌리는 역시 현대그룹의 뿌리와 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출발했었던 게 1940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께서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뭐 이전에 쌀가게도 하셨지만은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자동차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도서비스가 그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현대자동차 서비스라는 또 상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뿌리가 됐었고요. 지금까지 흐름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1947년에 현대토건사를 설립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건설의 모태죠. 1950년에 현대건설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당시에 이 건설업에 뛰어들었던 게 당시 그 자동차 서비스업을 하면서도 자동차가 많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자가용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동차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었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상대로 한 그런 자동차들이라든지 또 미국을 상대로 한 그런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령하러 가보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쪽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은 건설 쪽의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최초의 사업적인 흐름을 보면은 건설 쪽에서도 토목 쪽에 많은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6.25가 발발하고 나서는 미군 쪽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굉장히 그 단위 시간에 기업이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결국은 1967년에 현대차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8년에 기아차를 인수를 하게 됐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947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1944년이죠. 현대차보다 설립 시기는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다가 현대자동차에 인수가 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하면서 바로 포드와 합작을 해서 폰이라는 국내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뭐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가 있는 아반떼라든지 또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엄청난 그 판매량을 보이는 자동차들을 생산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쳐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5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 순위 글로벌 5위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 LG전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1위에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2위 수준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가정 부분에서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1위가 아니면 별로 이렇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수의 그 자동차 메이커들 속에서 5위를 차지한다는 건 엄청난 흐름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틈바구니에서 5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엄청난 흐름이죠. 그래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그 독과점 형태의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요. 독점하던 그런 흐름에서 이제는 조금 그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차에게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애국심 마케팅이 조금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던 것이죠. 어쨌든 국내에서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은 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절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뭔가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쪽에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현재의 어떤 흐름 정도는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출범을 했었던 건 2000년대입니다. 이른바 왕자의 난이라고 불렸었죠. 2000년에 당시에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어떤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좀 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장남인 정몽구 회장이 결국은 경영권을 승계하지 못하고 이 자동차, 완성차 쪽의 어떤 기업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건설을 다시 품에 안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정통성까지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건설이 결국은 현대그룹의 뿌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장남인 정몽구 회장이 다시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다는 게 어떤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룹의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사업적인 흐름을 보면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 그리고 뭐 금융 이런 쪽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뭐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사업들 흐름은 나오기가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세계 순위 2위까지 올라온 그런 흐름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5위까지 올라선 이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흐름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분 구조를 보면은 역시 기업들 간에 순환 출자되는 구조가 있어요.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 구조에 있어서는 역시 과거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정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룹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당분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요인은 없고요.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그룹인데요. 자, 이 그룹주들을 모아놔봤습니다. 기아차부터 현대차증권까지 있죠. 그런데 순서로 보면은 현대차가 제일 먼저 가는 게 맞겠죠.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계 두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국내에서 거의 탑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현대차도 실적이 엄청나죠. 100조 원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기아차가 50조 원 정도 됩니다. 두 기업이 합쳐서 150조의 매출이 나와요. 엄청난 기업인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두 개 합쳐서 6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광고 전문 기업이죠. 그룹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꼭 있습니다. 광고, 그리고 또 현대오토웨버처럼 IT 서비스, 또 현대글로비스처럼 물류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룹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룹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흐름을 겪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될 만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흐름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간다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노션이라든지 현대오토웨버 이런 기업들은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뭔가 큰 흐름이 나오기에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크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시 그 인수한 지 오래되지 않았었죠. 사실 그동안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의 어떤 모태가 되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건설에 대한 좀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기업의 흐름이 건설주들이 좀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에서 결국 매물로 나왔었고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대북 테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현대로템도 역시 철도를 만드는 그런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철도에 대한민국에서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기업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시 테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서 좀 인식을 하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상당히 재밌는 기업이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역시 물류 관련한 사업 그리고 또 CK라고 그러죠. 반제품을 수출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최근에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기업 흐름이 크게 문제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건 현대글로비스가 만들어진 과정인데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20억씩을 투자를 해서 한때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1000배 정도 투자 수익을 거뒀었다. 그런 그 얘기가 나돌았었는데요. 당시 실제로 거의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는 지분의 어떤 가치가 1000배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절반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당시에 정몽구 회장은 지분을 거의 대부분 매각을 하면서 엄청난 그 차익을 거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그룹들이, 주요한 그룹들이 이런 기업들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룹들 측면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추세적으로 좀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이제 관망하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업체죠. 역시 현대차, 기아차,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 비엔지스트리나 현대제철, 이렇게 차량 쪽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죠. 자, 차량 사업을 하는 이 기업들도 굉장히 좋죠. 현대가가 자동차, 건설, 조선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처가 너무 확실해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매출의 어떤 흐름이 흔들릴 그런 상황이 전혀 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 포스코에 이어서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IT 서비스라는 건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 그룹주들의 그룹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공급을 하는 것이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어떤 사업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역시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증권. 증권주들은 사실 뭐 지수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기업 흐름을 보면은 삼성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대우 이렇게 이런 그 주요한 기업들보다는 매출이 훨씬 떨어져요. 다만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역시 현대차 그룹주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흐름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한풀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가 주요 주주로 있죠. 기업 흐름을 보면은 안정적이에요. 다만 주요한 기업들에 비해서는 매출이 현저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대위아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긴 한데요. 실적 자체는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IT 서비스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어떤 그룹이라는 그 안정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요. 이런 기업들은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폭발하지는 않는데 꾸준하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 기아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최대 주주, 주요 주주로 있죠. 자, 보시면은 현대제철의 실적이 엄청나요. 거의 뭐 20조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1조 원대가 나오고 있고요. 이 범현대가라는 어떤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흔들릴 만한 그런 그 상황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비엔지 스틸도 뭐 비슷한 흐름이죠. 특히 이 스테인리스 쪽에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자동차 경량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역시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어쨌든 실적이 뭐 거의 35조 정도 이렇게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뭐 기아차, 또 국민연금, 정몽구 회장, 현대제철 이렇게 어떤 그 지분 구조에 있어서 순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은 철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도 거의 국내 시장에서 90% 이상을 독점하다 보니까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들쭉날쭉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걱정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역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종목들은 좀 테마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철도 관련한 테마가 있을 때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역시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지분이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사회에 환원을 했었죠. 1조 원 정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지분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분이 줄어들었는데요. 당시에 팔았을 때 거의 투자했던 금액 20억에 1000배 정도 수익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투자의 규제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기업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사실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제품들을 결국은
물류를 어떤 담당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거의 땅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적인 흐름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어떤 큰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의 흐름에 있어서도 기업 흐름은 크게 걱정할 만한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국민연금, 현대모비스 이렇게 주요한 주주로 나오죠.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테마주로서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북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건설주들이 특별히 움직일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노션은 광고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적이 엄청난 건 아닙니다만 꾸준히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기아자동차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매출을 보시면은 거의 50조 정도 돼요.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엄청난 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엄청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주주가 현대모비스로 돼 있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세 기업이 순환출자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공정위에서 또 문제도 삼고 그랬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안정적인 기업으로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이 순환출자의 문제가 어느 한 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분 구조를 보는 또 어떤 재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룹주들을 볼 때는 그래서 지분들이 어떤 기업들끼리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반등이 꽤 나왔어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2012년이 고점이었었죠. 자동차주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2012년 이후에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요. 추세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자동차와 연계된 기업들은 추세적으로는 이제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갈 만한 흐름이 나오기 어렵다는 걸 인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 최근에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도 이런 기업들은 조정을 받으면 또 한번 접근 가능합니다. 대북 관련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충분히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로템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현재 이 현대그룹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기업들은 가격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 때는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로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은 거의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보면 무너지고 있어요. 철강 쪽은 전방산업이 좋아야 돼요. 자동차, 건설, 조선. 그런데 다 애매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좋을 만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2014년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2만 원대까지 빠졌었죠, 한때는.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엄청난 그 흐름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 투자 수익을 거두기로 했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주주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으면 한 번 정도는 또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단기적으로 역시 지금 현재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은 현대건설, 현대로템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거나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흐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기업들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접근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지금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특별히 현대자동차 그룹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LG그룹주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주에 대한 부분은 2000년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 출범이 된 상황입니다. 현대건설로 인수로 상징성을 좀 회복을 했고요. 재계순위는 2위로 일단 그룹으로 성장이 이어졌고 자동차와 그리고 철강,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업 간 이 순환 출자 구조의 흐름 속에서 향후 흐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건설과 현대글로비스까지 이들 종목들은 다 각자 또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 추천했었던 종목 그리고 거래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복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과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돌아볼지 궁금한데요. 봉주 선생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한번 살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8월 22일에 다시 추천을 했습니다. 당시 추천 가격이 21,000원, 19,000원 이렇게 분할 매수였고 평균가가 2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21,000원 오면은 1차 매수를 하자고 전략을 전달을 했고요. 선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30% 대응이었습니다. 결국은 8월 26일에 플러스 30% 매도를 했는데요. 중간에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조금 홀딩을 시켰어요. 홀딩을 시켰다가 플러스 30%나 플러스 7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30% 매도가 됐어요. 아쉬운 건 50% 넘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좀 아래쪽에서 매도를 한 게 아쉽지만은 어쨌든 단기에 30% 수익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아쉬울 건 없고요. 이 종목을 추천했었던 건 역시 가격 메리트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았었죠. 43,000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가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거의 50% 넘게 조정을 받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해서 추천을 했고요. 결국은 곧바로 매수가 되고 그리고 곧바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제품 불매운동 수혜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흐름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다 그랬을 때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중요한 건 언제 접근을 하느냐입니다. 고점에서 50% 이상 조정을 받았지만 과연 여기가 맞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 저점에서부터 움직임 폭을 생각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무턱대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든데요.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흐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또 관련한 테마주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을 해도 무관할 것 같고요. 역시 뭐 어설픈 가격에 접근하면은 실패를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잘 보고 있다가 움직임을 보고 정확하게 접근을 하면은 또 수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테마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죠. 한 번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한번 추천을 해서 당시에 50% 이상 또 수익 실현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고점을 찍고 쭉 빠졌어요. 8월 22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추천을 했는데요. 21,0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0원에 추천을 하고 곧바로 매수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은 상한가를 가도 목표 수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홀딩을 시켰고요. 다음날 이제 기준을 변경을 했죠. 플러스 70%나 플러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장중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 실현이 됐어요.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50% 이상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70%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약했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수익 실현 이후에 쭉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던 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저점에서 상승한 거 생각하면 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잘 맞았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제 크게 꺾이지 않고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또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은 완전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그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도 일본 제품 구매운동 수혜주들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어떤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오면은 접근해서 수익을 내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요한 포인트는요. 역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아무 때나 접근하지 말고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좋을 때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점을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뭐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 종목은요.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장에는 약보합 마감 속에서 22,000원에 마무리가 됐고 일단 계속적으로 이 테마주에 대한 특징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수혜주로 계속해서 좀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향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에 대해서는 가격대를 유효하게 가져간다면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울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복귀 내용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각은 10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2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FMC 이야기가 빼놓지 않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메이커에 대한 부분도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좀 배당금도 좀 높여갔고 그리고 주식 자체가 오늘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속보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이제 회담에 대해서 완만한 낙관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추정을 맞추고 있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경제 지표가 좀 낙관적이고 양호하다면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노동 지표에 대해서는 이 강세라고 좀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뭐 괜찮다라는 그런 특징을 꼽으면서 앞으로 경기가 현재는 좀 괜찮고 앞으로 나빠지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다시 한번 좀 표명을 하면서 오늘은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619님의 질문입니다. 캠시스를 매수가 2,86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캠시스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오늘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1.51% 상승한 2,69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매도 후에 재매수를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꼭 기준을 정해달라고 하시면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 정도 보세요. 지금 5%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당히 매도하세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86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가격이 안 보이죠?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매수하신 겁니다. 고점에서 조금 조정받았는데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추격 매수고요.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54%까지 홀딩하셨습니다. 작년 2월입니다. 2월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생했고요. 그리고 50% 넘게 하락했어요. 비중이 50%인데 50% 넘게 하락했다.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죠. 그런데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자율주행차, 전기차 관련 테마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력으로 현재 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쭉 움직이다가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지수가 계속 빠졌으면 아마 더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수가 좋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호재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미련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100% 이상 저점에서부터 상승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받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대응하십시오. 여기에서 지수가 갑자기 밀리면은 다시 꺾일 수밖에 없어요.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 호재가 나오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은 매매를 못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매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고점 추격 매수, 기준 없는 매매, 대응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습관을 고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운 좋게 다시 이렇게 왔지만은 오지 않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매매는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운 좋게 본전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진단이었습니다. 캠시스에 대한 진단이었는데요. 학점은 F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상승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 반등 시에는 본전이나 그리고 마이너스 10% 손절의 매도가 가능하다면 이 가격대에 맞춰서 대응하셔라라는 진단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927님의 질문이고요. 유니온을 5,15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유니온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2% 가깝게 떨어지면서 4,86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반등해서 본전 오면은 그때는 절반 매도하시고 먼저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150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추격 매수죠. 딱 봐서 매수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을 노리자 말씀드렸냐면 이게 다양한 테마에 속해 있어요. 히토류 관련주,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어요. 방역에 그 시멘트 관련한 제품들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주로 움직였으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비중이 많은데 밀리는데도 계속 홀딩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쭉 밀리면은 일단 손절하시고요. 저점 확인하시고 다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등하면 본전의 절반 매도 후에 손절 10%, 수익 15%이 정도는 노려보자는 것이죠. 다양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중을 가지고 기준 없이 대응하다 보면은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외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까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은 뭔가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손쓸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기준을 정해드렸으니까요. 꼭 그대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니온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반등 시에는 수익 15% 전략 주셨고요. 일단 본전 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신 이후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요. 비중 조절도 잘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791님의 질문이고요. 우정바이오를 6,0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우정바이오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빠졌고요. 5,42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우정바이오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단계 움직임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50%예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기준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는 좋지 않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제약주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때 같이 움직이고요. 그런데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매수 이후에 지금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전 오면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낙폭이 컸을 때는 반등하면 본전에 정리하는 게 맞고요. 쭉 빠지면은 손절해야 돼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맞죠. 어쨌든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정바이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이후에 재매수 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454님의 질문이고요. 우림기계를 매수가 9,21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우림기계 종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림기계 같은 경우에는 2.39% 내린 3,88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반절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F고요. 중기홀딩 후에 최대한 고점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타라면 손절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승하더라도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9,21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보이지가 않죠?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추경 매수, 기준 없는 대응, 마이너스 70%까지 홀딩. 자, 이게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작년에 최초로 움직였었던 데 비해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죠.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하면 본전까지 발생하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못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하면 고점 부근, 단기 고점 부근에서 적당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저점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한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비중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림기계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일단 중기적으로 홀딩한 이후에 최대한의 반등을 이용하셔서 최대한의 고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까지도 좀 고려해 보셔라 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일단 반도체 업종이 주도한 가운데 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앞서서 개장한 미국 시장도 반도체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롯이 삼성전자가 지수를 반등시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반등시킨 지수보다 사실은 더 반등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없었으면은 반등하지 못했겠죠. 자,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격적으로 한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주가를 반등시키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죠. 물론 반도체 가격이 조금 상승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고는 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오고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연 삼성전자가 계속 갈 만한 그런 흐름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동안 매수됐었던 게 연기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사실은 뭐 드러난 대로 그냥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태고요.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폭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정말 반도체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다시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종목들이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건 지수와 연계해서 봐야 돼요.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종목에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계속 매수를 했던 연기금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고 하면 연기금들이 조금 더 수익을 내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은 지수와 연계된 그런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삼성전자의 흐름이 추세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가면은 지수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결국은 어떤 지수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지수의 어떤 그 부담이 상당한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역시 큰 상승을 바라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하고 아니면 덜 상승하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보고서 그리고 나서 어떤 확인 후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수는 기존에 생각했었던 어떤 그 한계 정도의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위로는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정도 적당히 혼조세나 소폭 상승을 시도하는 그 정도는 가능해도 크게 가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를 주요로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